우선 올림픽 외신 관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이번에 올림픽 쯤 해가지고 외신들의 보도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외신이 9일 날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이 방북 초청을 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지를 좀 전해드릴게요. AP통신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산을 결정짓는 순간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개막식 보도는 김여정 부부장과 악수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서. 네네. 그 사진을 다 탑으로 뽑았어요. 맞아요. 제가 본 외신들은.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들 언론이 제가, 어떤 언론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올림픽 시작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제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하는 장면이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히스토릭 모먼트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한 군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진이 포털의 메인에 안 걸렸어요. 저도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을 반영하는 정황이라고 봤는데. 네네. 우리나라 포털 그 시간대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 평화올림픽을 주장하고 북한이 단일팀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 여동생 소위 이제 자기들끼리는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죠. 네. 쭉 이어지는. 그렇게 부르죠. 백두혈통 김여정과 악수하는 장면으로 쭉 이어지는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일단 전 세계가 보도를 했어요. 제 주요 외신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시 포털은 제가 그 시점에 뭘 보도하는지 찾아봤는데 이 사진을 보도한 곳은 없었어요. 우리 포털 중에는. 그리고 이제 방금 김여정 부부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외신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교 무대의 성공적인 데뷔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CNN 같은 경우도 금메달감이다. 외교 부문 금메달감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워낙 뭐라고 할까요? 호우 불호가 분명히 드러나다 보니까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시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르몽드에서 사설로 하나 글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 전후해서 스포츠 경기로서의 올림픽을 가리고 세계 미디어 외교 모델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또 이제 이거를 악의적인 활용을 할 언론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짐작이 가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외교적인 어떤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가리고 올랐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교 싸움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북한이 부각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해버리거든요. 우리 보수 매체에서는 그렇게 호도하는데 외신에서는 미국이 밀렸다예요. 논조가. 네, 맞아요. 펜스가 왔는데 정작 아까 처음에 왕따를 당했다. 말씀하실 때처럼 오면서 들었는데 정확한 말씀하신 거고 이미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펜스의 행동은 굉장히 외교의 어떤 사실은 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고립시켰다 이런 평가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유치한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외교전에서 북한에 졌다.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번에 르몽드의 사설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르몽드 말고 네. AP였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하도 많이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워낙 많이 쏟아져서.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펜스가 주요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이 미국의 외교적 구립을 더 강화시켰다, 자초했다. 왜 그러고 왔냐. 이런 논조예요. 네, 한마디로. 네. 잘 네. 못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좀 세련되게 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막 치고 나올 때 미국에서도 세련되게 앞에서는 대국인 것처럼 행동하고 뒤에서 제재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옹졸하게 악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그런 것만 왔냐. 네. 네. 그리고 그런 겁니다. 그것과 이제 약간 다른데 어쨌든 언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번에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좀 언론들의 굴욕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 굴욕이 하나가 있었죠. 안나 파이필드라고 하는 도쿄 특파원이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네 제가. 우리나라 아예 기레기라고 쓴 거예요. 네네. 아예 한국말로 기레기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봤어요 이거. 네, 사진 보셨죠. 그러니까는 그 북한의 그 예술단인가요? 왔을 때 이제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줄 서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줄 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 그러니까 북한 여자 공연 그 예술 단원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 줄 서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진 기자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자였겠죠. 그랬겠지만 어쨌든 간에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 이거에 일컬어서 사진을 찍었어도 그걸 이제 배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냈어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쿄 특파원인 안나 파이펠드가 이래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구나라는 말을 기레기를 한국말로 썼어요. 한국말로 기레기라고 써가지고 딴 건 영어로 쓰고. 예.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바로 사진을 내린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심각한 내용이죠. 그 미국의 NBC 방송 평창 올림픽 개회식 중계하던 도중에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네. 그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하면서 이 뭐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본보기를 보여줬다. 한국인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무리를 빚으면서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날 생방송 중에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떤 이런 거. 더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해설자가 아무나가 아니라 그 조슈아 쿠퍼 레이모라고 유명한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나름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해설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한일 관계의 시각이 어떤가?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지난번에 이 북핵 위기 초반에 작년에 한참 얘기했지만 사사키 재단이라든가 일본 우익들이 미국 지식인 사회에 굉장히 침투했거든요. 침투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돈도 많이 후원하고 이 시각을 유포를 많이 했어요. 또 게다가 이 시각이 그럼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했을 때 박근혜 정권 때는 뉴라이트 이명박 정권 때 마찬가지고 소위 이제 정보나 고위 관계자들이나 혹은 대화를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비슷한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뉴라이트. 이게 뉴라이트 시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MBC한테 뭐라고 하기도 속으로 찔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9년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찔려요. 맞습니다. 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 9일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그 NBC 보도가 있었는데 10일자 이제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보수 일간지죠. 타임스죠. 타임스가 선수 입장 당시에 그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한반도기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설을 달았냐면 두 적이 한 깃발을 든 것보다 일본이 소유한 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일본 시각이거든요. 완전히. 아니,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나. 아까 뭐 내용보다 더 끔찍한 얘기거든요. 일본이 이번에 일본 언론들이 한반도 기기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 이 얘기였거든요. 아니, 이거는 어떤 논란의 어떤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일본이 소유한 섬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이 주장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 언론이 한 말을 그대로 베낀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사실 영국에서 더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유력 언론 아닙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독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독도를 표시하면서 제주도에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걸 독도라고. 이 사안에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 개막식이나 이런 거 해설할 때 어쨌든
아시아 전문가나 나름대로 먹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쳐다보고 그러면서 튀어나온 멘트들 중에 하나 혹은 일본의 영향을 직접 받았거나 그런 멘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나름 그 전문가 혹은 특파원들이 썼다, 보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따위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평론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이번 한 주 보니까 외신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아까 이제 한 언론도 했습니다만은 수준 미달의 언론들 이거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국제뉴스가 많이 있는데 시리아 내전도 있고 독일 대연정도 거의 끝나가고 몰디브도 난리가 났는데 그건 뭐 다음 주에 하죠. 그럴까요? 네. 시간도 다 됐어요. 아니면 참 하청공장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하청공장에서는 그러면 이번 주 이슈가 몰디브니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몰디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녕.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 자, 언론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언론들의 삼성 관련 보도가 편향됐다는 건 뭐 어제 오늘의 그렇죠. 일이 아니고 네. 삼성 불리한 뉴스는 포털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네네. 네. 삼성 보도는 딱 한마디로 불리한 거냐? 그러면 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그런 게 보도될 때 있긴 있어. 짧은 순간. 예.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그거를 덮는 뉴스가 또 삼성 관련 뉴스가 그렇죠. 나와요. 예. 그리고 삼성이 홍보하고 싶은 뉴스가 있다. 그러면 거의 광고 수준으로 광고 영상을 만든 수준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불리한 뉴스는 포털에 노출 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게 불리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은폐는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홍보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와요. 네, 같이 오고 그리고 불리한 내용 중에서도 정말 이건 막아야 된다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회피하고 수위를 낮추고 보도는 하긴 하지만 본질을 말하지 않는 이런 보도들이 이게 나오고 이중 있죠. 필터링이에요. 일단 원소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그렇게 다루고요. 네. 그게 포털에 등장할 때 또 한 번 걸러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증상도 많이 여태까지 보여줬죠. 네. 장충기 사장 문자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그 불리한 기사를 물타기 하는 기사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보도 장충기 사장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체도 사실 다 검색해도 20건이 안 나왔어요. 네. 전 언론에서. 그런데 그게 네이버 메인에 뜬 것은 저희 민원연에서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왔죠. 한 건 있었다. 그래서 정정을 하려고 뭐냐 그러고 보니까 저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보도에서 잠깐 1시간 정도 노출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도 노출이 굉장히 없는 거죠. 예.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저희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삼성 관련 보도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이건희 회장 일가 네. 보도에 대단히 그렇긴 하네요. 민감합니다. 네. 예.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과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건데 여하간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도가 아예 안 됐던 사건들도 많아요. 네, 예, 그중에 맞죠. 대표적인 사건 얘기 하나 들어봐 주세요. 사실 가장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골랐는데요. 삼성 직업병 피해자 관련 보도. 네. 이게 굉장히 여러 건의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보도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도해야 될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모두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지고 같은 해에 반올림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들의 투쟁으로 이 삼성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그 어떤 산재를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방송사 전용 조감주스에서는 반올림 관련 보도, 특히 산재에서 이겼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 재판에서 없습니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예. 그런 판정 받았던 뉴스는 없었죠, 대부분. 예. 예. 그나마 인터넷 언론에서는 보도는 되지만 삼성의 그 입장을 받아 쓰는 그런 수준의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짧게 앞에 보도하고 뒤에 이제 해명. 그렇죠. 예, 삼성 해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의 장충기 관련 그 문자 관련 내용이 무보도된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편파적인 게 이런 무보도거든요. 없는 척 하는 겁니다. 불공정 중에서도 최고의 불공정 보도인 거죠. 네. 예.
보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양쪽 소식을 조금 더 실어야 되는데 네. 아예 없어요. 이런 네. 보도들은. 예. 자, 그럼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보도를 한번 네. 뉴스공장에서도 열심히 네, 너무 많이 지적해서 제가 뭘 할 수가 없더라고. 오늘 가져오랬는데 뭐야 자기가 다 해놓고 왜 나오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없으니까요. 네, 이 네. 관련 보도가 예. 올림픽도 중요한데 네. 당연히 다른 보도도 중요한데 이 판결은 사실 지난 그 촛불 집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촛불 집회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고요. 그렇죠. 예. 촛불 집회 없었으면 구속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데 겨우 1년 지나고 나서 석방돼 버렸잖아요. 네. 자, 일단은 지금도 판결 포탈에 뉴스가 없어요. 뭐도 할 수 없어요. 없이 저희 계속 하는 찾기 겁니다. 힘듭니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제 하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공장장이 너무 여러 사례들을 쭉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아예 깊이 있게 조선일보의 주옥 같은 사설 하나를 그냥 제대로 파자.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를 교과서고, 범죄자 만든 거. 예, 네. 교과서고 그 교과서. 이 내용이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에서 조목조목 이제 가져다가 이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옹호하는 교과서 교범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범 조선일보. 6일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아닌가는 약간 제가 보면서 자기들도 약간 피해자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네. 거기서 망설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닌가? 언론인 척한 거죠 잠시. 네. 예, 조선일보는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청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판결이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거꾸로 예.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2심에 대해서는 이런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제시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설에서 아니 말합니다. 제시된 정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무시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딱 단정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특검과 정부가 이 사건을 키웠고 이 부회장은 그 상황에서 희생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거꾸로 공격을 네. 특검과 현 정부에다가 해요. 그렇죠. 현 정부가 왜 여기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재판은 그 이전에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형을 가하려고 사건 구도를 바꾼 거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뀐 거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희생양이라고 할 수밖에 정말 없다라고 이런- 정리를 합니다. 정말 제일 다른 황당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대통령이 기업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을 기업의 뇌물 상납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고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 청와대는 재판 도중 캐비닛 문건을 찾아 특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억지로 정경유착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격이다. 거의 완전 적반하장이죠.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예. 없어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재판 네.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조선일보는 현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그러기 위해서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했다는 식으로 지금 투덜거리는 거죠. 캐비넷 문건이 그걸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캐비넷 문건을 만들어서 거기 납두고 간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박근혜 정부가 냅두고 했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안 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2심 판결을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봐요. 2심에. 뭐라고 하냐면 2심 역시 삼성의 일부 승마지원금을 뇌물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또 투덜거려요. 거절하기 힘들었다 해도 공무원 부패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화가 나는데 현 정권이라고 했어요. 네.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왜 들어간 문장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뭔가 돈을 요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 한 것처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항상 현 정부를 걸고 들어가요. 네. 아무 상관도 없는데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뭐 돈이라도 요구하면 줘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 이렇게 투덜거려요. 거절하고 감옥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줘야지 그러면. 아무튼 이 참네. 부회장을 선량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억지는 다 가져다가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설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1심,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기각했던 판사 그분이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에 피해를 입었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라면서 문자 폭탄을 하는 시민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지금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라면서 2심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기둥이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비판하는 시민사회는 몰지각하는 사람들이고, 아유, 예, 자기들이 그렇죠. 이제 기둥이라는 거예요. 예. 삼성 홍보실도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남사스러워서.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까지 못해요. 이쪽에서 다 해주는 거죠. 네? 긁어주는 거죠. 자,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사설 이것을 다른 언론이 거의 모두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이 많이 있어도 대부분이 이 내용 중에서 한 꼭지 한 꼭지를 또 보도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반론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추각해내는 논리를 조금씩 떼가지고 이걸 다 하려니까 자기들도 남사스럽잖아요. 네, 못해. 이렇게까지 다 하는 거는 정말 빤스 벗는 거거든요. 이게 아유 진짜 저도 이거 읽다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남사스럽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지? 이렇게까지 해주기 힘들거든요. 네. 뭐 중간중간에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됐다든가. 네.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실도 최소한 반성을 합니다. 한마디 쓸 텐데. 네. 야. 홍보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예의를 보이는 척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조선일보는 언론인 양 또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이 정도는 삼성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우리의 언론이 진짜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보도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족이에요. 네, 국민은 다 아는데 네. 자신들이 언론인 척하는 거죠. 사실은 삼성 가족이면서 좀 그런 거예요. 가족도 이 정도면 1촌입니다. 1촌. 이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네. 적당히 반발이라도 빼지.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면은 그렇고요. 네. 방송국 보도는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는데 방송국 보도는 어땠습니까? 사실 방송사 전역 종합 뉴스들도 거의 비슷한 보도인데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방송사 이재용 판결 관련 보도량을 보니까 SBS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삼성 관련 보도는 SBS가 잘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네. 민영방송인데 네. 다른 것보다 SBS가 삼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요. 네, 강하게 네. 비판합니다. 그거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기는요, 뭐 경쟁자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니, 자, 경쟁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SBS는 삼성 광고를 안 받나요? 네. 그렇진 않죠. 잘 안 주나요? 어쨌든 삼성 보도에 있어서는 SBS가 제일 날카로운 면이 네, 있어요. 날카롭습니다. 네. JTBC는 11건을 보도했는데요. JTBC는 아무래도 삼성 관련해서 입을 다물면 더 비판이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제대로 보도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네. MBC와 TV조선이 10건, 그리고 KBS가 6건, 채널A와 MBN이 가장 적은데 4건, 3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채널A와 MBN은 최대한 보도하지 않자. 보도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주의고요. 조선일보가 제일 앞에 나서서 네. 예? 홀딱 벗고 뛴다면 예. 동아일보는 약간 엉거주춤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자야 우리는. 예. 이쪽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도가 없어요 잘. 그냥 눈에 나지 말자. 뭐 눈에 이런 나지 말자. 이런 거고요. KBS와 SBS는 판결과 그 판결을 둘러싼 잡음을 전달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MBC와 JTBC는 재판부 논리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TV조선 10건 했다고 해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 TV조선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빤한데요. 먼저 이들은 그 판결의 그 문제점 같은 것은 짚지 않습니다. 국민적 감정 이런 것도 하지 않고요.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 판결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나올 만한 판결이었으니 너희들 따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걸음걸이도 보내고 당당했다 이재용 이런 거. 예. 판결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보도는 열심히 합니다. 요런 판결이었어. 이러니까 따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아니 하죠. 그거 있었잖아요. 걸음걸이도 당당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그럼 깽깽이로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그의 인간미가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죠. 아버지한테 바로 하는 효자다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TV조선 5일 보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이란 보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밖을 나서자마자 얼굴엔 미소, 걸음걸이는 당당. 구치소 직원들에겐 목례를 3차례나 합니다. 3차례나. 석방 소감을 묻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엄청 예의 바르시죠. 인간적이고 네. 막 아주 난리 났어요. 네. 그리고 또 슬퍼요. 울먹이기도 하시고. 네, 세인트예요, 세인트. 세인트리예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관련된 소식을 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간다는 게 무슨 뉴스예요. 그리고 여기를 또 차 타고 뒤로 쫓아다니면서 찍기도 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 났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가 올렸지만 반도체 외의 사업 부분은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빨리 복귀에 경영을 챙길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라면서 빨리빨리 복귀해달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주죠. 어디서 어느 시각이에요 이게 도대체. TV조선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귀를 할 때 네. 빨리 하려고 하는데 밑자락을 깔아주는 뉴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빨리 하라고. 심지어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6일자 다른 보도에서는 IOC 위원이던 아버지 이 회장이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올림픽 분석도 끝나고 나옵니다. 나올 건가 보네요. 예. 이 밑자락을 까는 게 이제 복귀 계기가 평창이다라고 슬쩍 흘려주는 이런 보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 직전에 판결 내고 평창 동안 이제 잊혀지고 그다음에 딱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복귀 계획을 세웠나 봐요. 네. 뉴스를 읽어보면 삼성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 계획대로 보도를 해주니까 예. 빨리 그 복귀하고 네. 그 빨리는 올림픽 이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뉴스 속에 삼성 홍보실에서 다 준 거기 때문에 깔려 있어요. 예. 삼성 관련 뉴스는 이상하게 SBS가 네. 매우 날카롭다고 했는데 삼성 관련 뉴스가 이 이후 또 나왔어요. 예. 두 개의 이제 8일 날 두 개의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스의 각종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준 정황이 드러나서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경찰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의 4천억 원대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삼성에 불리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량이 적었습니다. 다른 정변들은 거의 안 다뤘는데. 예. 근데 이제 8일 있었던 두 사안을 모두 전한 방송사는 MBC, SBS, JTBC 뿐이었고요. 검찰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로 압수수색. KBS는 모두가 없었어요? 네. 아예? 아니, 두 사안을 모두 안 전한 방송사 모두. 3개였고요. 그 MBC, SBS, JTBC만 모두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소송 대납. 요거는 KBS, MBN, 채널A가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KBS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예. 예. 그리고 경찰이 삼성의 차명 정신 못 차린 게 계좌를 아니죠. 아직 새로운 사정이 안 왔군요, 여기는. 예. 그 삼성이 차명 계좌 발견한 거 이것은 TV조선과 채널A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가 대부분 삼성 관련 보도 불리한 거는 네. 조선일보는 나서서 그 걸음걸이도 당당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서가지고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야 막 소리 높여주고 하잖아요. 네. 맨 앞에 서서.
동아일보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보니까. 네. 아예 없는 척 보도를 안 하는 전략으로. 그렇죠. 예. 그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것은 MBC가 굉장히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SBS, JTBC가 한 건씩 보도를 했는데 MBC는 그 단독 입수한 다스 내부 자료를 가지고 다스 소송비가 40억 원 가량 들었고 한 가지 소송인데도 미국 대형 로펌 5곳이 동원되었다. 5곳 이상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 미국 대형 로펌이 자신의 로펌은 작은 로펌들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명성도 높아 수임료 수준이 훨씬 높다라고 못 박아놓고 정작 다스가 수임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억지로라도 지급하고 싶다면 거절할 의사야 없지만 그러지 않겠다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미국 대형 로펌에서 했었다는. 아니 천사들 났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수임료가 높기 때문에 다스는 수임료 못 낼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안 웃기죠. 받을게. 네. 너 꼭 준다면 할 수 없지 뭐. 청구는 하겠지만 의사가 없다. 이런 내용을 MBC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을 안 주면 소송을 맞지도 않는 게 네. 당연한 미국의 로펌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사실. 무슨 그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업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말이 너무 웃겨요. 우리는 수입률 너무 높으니까 다스가 부담하기 어려울 거니까 굳이 준다면 뭐 받긴 받겠지만 청구는 안 할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MBC는 이 미국 로펌의 수석 변호사들이 다스 소송차 2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모든 비용을 자비로 처리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했다는 그 삼성이 대납했다는 정황을 매우 구체적인 문건을 제시하면서 2건을 보도하고 이건 단독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방송사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충 보도를 했고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피의자 입건 관련 보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일단은 보도는 했죠. 그런데 이제 KBS와 MBC, MBN은요. 삼성이 신고를 깜빡했지만 2011년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냈다. 그리고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것 정도로 보도를 하는데 그쳤어요. 여기는 추가 취재가 없어요 보니까. 네. 예. 그런데 SBS와 JTBC는 여기서 추가적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SBS는 삼성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특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새로 드러난 차명 계좌 260개 중 상당수가 특검 후에 개설됐고 이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경찰이 밝혔는데 왜 이 내용은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루했었다라는 정도로만 보도하고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게 특검 때 2008년입니까? 그때 특검 때 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반성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막 난리 났었죠. 그렇죠. 삼성에서도. 예. 근데 그 이후에 260개나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죠. 260개를 참여를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 예. 특검으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 특검 이후에 260개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더 중요한 뉴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실은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 발견했다. 차명계좌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돈의 성격에 대한 의혹도 커진다라고 SBS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스 관련해서는 MBC 보도가 아주 좋았고요. 네. SBS 차명계좌 관련해서는 삼성, SBS 보도가 SBS가 좋았어요.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MBC 최근에 그 포함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MBC 점점 뉴스에.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단독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제 그 드러난 문제점들 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관점을 잡아서 지금 SBS처럼 예. 이렇게 좀 지적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많이 칭찬할 수는 없지만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MBC가.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친박 뉴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군요. 네네. 예. 그리고 JTBC도 피의자 그 차명계좌 관련해서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이게 자료가 많이 분실되고 없어지고 해서 추가 차명계좌 관련된 수사가 필요한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A는 보도 안 했겠죠? 채널A는 너무 웃긴 게요. 두 소식을 모두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두 소식을 모두 안 전하는 날 무슨 보도를 했냐. MB 맏형 아들 긴급 다스 회동해서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영법 빌딩에서 1시간에 걸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삼성 관련된 얘기는 안 하면서 요건 보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시영 씨가 그 마약한
거 있었잖아요.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소송했잖아요. 그 결과 이 씨가 승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은 굉장히 자세히 전합니다. 이 동아의 스탠스는 좀 이상해요. 예. 지금 주류에서 좀 밀려난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나라 뉴스를 좀 하고 계시죠. 최전선에서 좀 밀려난 거. 동아가 이게 조선이 아주 최전선에서 삼성을 변해준다거나 아주 최전선에서 이제 현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다면 동아는 약간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가 아닌가.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조용히 있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다루지 않거나 곤란한 네, 것은 네, 네. 입장을 못 세운 거죠. 다루지 네.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다스가 큰 뉴스니까 네. 다수를 다루긴 다른데 근데 뭐랄까 MBC처럼 단독이라고 할 만한 이 주류 뉴스에서는 비껴나가지고 네, 네. 이상은 회장과 이시영 씨가 만난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회의했다. 그게 전부예요. 주류에서 벗어났어요. 밀려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언론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삼성이 신제품을 내놓거나 이러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모든 전 방송사가 두 꼭지 정도는 다 핸드폰 신제품 나왔다. 예. 시연하고 온갖 종류의 그 칭찬을 다 해요. 그건 진짜 돈 받고 하는 거고요. 예. 네, 돈 받고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렇게 삼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용 일가 그 일가에 대한 보도는 완벽하게 그야말로 완전히 포옹하고 안고 끌어안고 가족이죠, 가족. 예. 예.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네. 이렇게 민원연과 함께 주요한 뉴스를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재용 2심,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죠. 현안이 없으니 청탁할 일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묵시적 청탁의 가능성마저 없애느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삼성에 현안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그래요? 작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경영권 승계는 최대 주주 지위를 지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재용이 이건희와 같이 최고 경영자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문제,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 파악, 승계 문제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발휘 가능. 이걸 보고도 어떻게 승계 문제가 삼성 현안인 것을 몰랐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제도 신동빈, 이재용 두 사람 판결이 엇갈린 이유를 해설하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어떤 기사는 신 회장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구속됐다고 해설을 합니다.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기자님들도 박근혜 민정의 문건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걸 보고도 삼성 현안이 승계 작업이란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님들도 다 알잖아요. 삼성이니까 석방된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삼성이 님들의 아빠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준의 친자 확인이었습니다. 삼성 얘기, 포털에 뜨는 뉴스들은,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재판을 문제가 없는 재판이라고 상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소송 전략을 잘못 세워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다. 이런 식의 해설도 있는데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없잖아. 조금. 네. 하지만 본질은 삼성이니까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재판부 판결 중에 여러 가지가 이상하고 계속해서 이정열 부장판사하고 짚어가고 있지만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꼭 찍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승계 혹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꼭 찍어서 청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도 청탁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 현안이란 말이죠. 면세점이 현안인데 대통령한테 면세점 해주세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뭐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것이 면세점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라고 상대방도 알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당시의 현안이었습니다. 예. 기업들마다 현안이 있으니까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롯데 현안이 면세점이라는 걸 알아야 명시적 청탁이 먹히잖아요. 근데 심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청탁이 통하려면. 근데 삼성은 몰랐다고 다 털어줘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혹은 뭐 청와대 쪽에서 몰랐다 이거거든요. 몰랐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민정이었습니다. 예,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내용들 다 경영권 승계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를 파악해라. 그렇죠.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도와줄 걸 도와주면서 삼성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알아서 삼성이 필요한 걸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뭘 받을까? 그러면서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골든타임. 네.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돼. 왕은 이건희 회장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2달 됐을 때 나온 문건이었는데요. 정말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왕과 왕세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왕이 아직도 법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잡아줘야. 그게 승계 문제를 뜻하는 거죠. 이 표현 정말 적나라한 거예요. 잡아준다.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어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문서를 작성한 쪽이죠.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혹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서 어떻게 승계 문제를 몰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국어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그 문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얘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는 삼성 승계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거.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지 청와대 차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실제 민정문건에 보면 또 국민연금 지분에 관한 언급도 나오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한 조사도 합니다. 다 알아봤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재용의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근한 루트를 최순실로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승마협회부터 접수해 나가는 것이고 박근혜 청와대는 또 청와대 나름대로 이재용의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파악을 해서 거꾸로 뭘 주고 뭘 얻을지 연구를 해가지고 둘이 짝짝꿍이 딱딱 된 거예요. 예, 뇌물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로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딱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쪽에 저쪽 문건 나오고 이쪽에 저런 쟤 했는데 둘이 딱딱 아구가 맞는데 귀가 맞는데 이거 정말 이걸 눈 딱 감고 몰랐다고 막 이런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너무 적나라한 문건들이 나왔잖아요. 재판부도 다 봤거든요. 네, 항소심 중에 나온 겁니다. 제출된 증거인데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삼성 관련은 이제 하도 오랜 시간 걸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걸쳐서 진척이 된 거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 문건들이 나오고 중간중간 보도가 되어서 다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다 기자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걸 보고도 어떻게 서로 몰랐다고 해줍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예, 그게 딱 삼성적 변호인 논리였습니다. 몰랐고 피해자다. 기자들은 다 알면서도 적당히 좀 하자고요, 적당히. 석방이 된 이유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아빠 아니잖아요. 친자 모두를 다 확인해야 될까봐. 아빠 아니잖아요, 아빠. 아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요. 집에 가가지고
명절날 부모님하고 이렇게까지 사이 좋아요? 그렇게 자식이 많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일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저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들 비슷한 얘기 하고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안 나오냔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뻔한 얘기들인데. 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예, 팟캐스트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팟캐스트로요? 아, 이 삼성은 생각할수록, 예.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그러니까 뇌물공여 혐의 때문입니다. 이학수. 네, 외국에 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셨겠죠. 예. 이건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정도 더 살고 털었으면 사실 삼성의 이미지로나, 예. 본인의 위상으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한 2, 3년 지났는데 그럼 고생했다 뭐 이러고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래봐야 2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풀어주느라 했던 무리수들 이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스, 예. 다스 미국에서 돈 돌려받을 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김경준 씨 계좌를 통해서 돈 돌려받는 소송을 미국에서 할 때 그 소송 비용을, 삼성에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혐의가. 네, 미국의 대형 로펌에 돈을 내줬다라는 건데요. 예, 대형 로펌이 돈도 안 받고 해줄 리는 없고 누군가한테서 받았을 텐데 그걸 삼성에서 받았다고 하는 단서를 지금 검찰이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박근혜의 승마 지원, 이명박의 다스 지원 이런 구조로 똑같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삼성은 또다시 제3자 뇌물죄 혹은 직접 뇌물 이걸로 끊임없이 예, 언론에서도 언급되고 다시 법정으로 끌려나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예, 감옥하고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예, 피해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적극적이고 또 아주 이득을 많이 본 대상이 되어버려서요. 자, 판도라의 상자는 스스로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하나 때문에 삼성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삼성이 여기서 입는 글로벌한 뭐 브랜드 이미지에 하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1년 정도 감옥에서 더 있는 걸 못 봐서 이런 거예요.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이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그런데 연합뉴스 노조는 해임 청원서를 냈습니다. 네. 사임 표명과는 무관하게 이미 해임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연합뉴스 노조 이주영 지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해임을 노조가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노황 사장의 해임 사유 네. 너무 많아서 솔직히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첫째가 편집권 독립제도 파괴입니다.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공정보도겠죠. 네. 공정보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집권 독립제도일 겁니다. 네네. 연합뉴스가 2012년에 그 박노황 당시 편집국장 때부터 네. 자행되어 온 불공정 보도에 항의해서 103일 동안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해서 네. 강력한 편집권 독립 제도를 쟁취합니다. 그때. 바로 그렇죠. MB 시절에. 예. 예. 그때 KBS하고 같이 했고요. 편집인을 임원이 아니라 기자직 임면 동의 투표로 선임하는 편집 총국장이 맡는 강력한 편집 경영 분리 제도였습니다.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박노황 사장이 2015년 3월에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그 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임면동의 투표가 필요 없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해서 3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썼네요. 직무대행을 써서. 그렇죠. 편집. 3년 동안 연합뉴스에는 정식 편집국장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꼼수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을 공장장 없이 3년 동안 운영해온 겁니다. 그러면 김은혜 뉴스공장장이 아니라 그분의 뉴스공장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해서 편법적으로 꼼수를 써서 이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 예. 예, 그렇죠. 뭐 뉴스공장 다른 직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안 하면은 저희 스태프들이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이유는요. 예. 공정 보도, 보도의 공정성, 공영 언론으로서의 공공성 훼손입니다. 어쩌면 정식 편집국장 없이 운영된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불만이 제기되고 이의가 제기될 텐데 박 사장은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각종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파업을 이끌었던 전 노조위원장을 예.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리고요. 보복 인사 발령. 예. 예. 그리고 또 인사권을 남용해서 조합원들을 탄압해서 입을 틀어막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왔던 이유가 결국은 뉴스의 논조나 또는 뉴스가 친정권 혹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권 친화적인 혹은 뭐 정부의 비판적인 뉴스는 또 배제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성문을 쓰고 해야 될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냐? 국정교과서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국정교과서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냐라는 주제로 전문가들 재원을 듣는 역사교과서 재원 특집 시리즈를 내보냅니다. 아예 그냥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 뭐랄까요? 손발을 맞춰주는 수준이 아니라 맨 앞에 나서가지고 광고를 해주는 거네요. 말하자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 박근혜 초기에 뭐랄까 연합뉴스가 그다지 힘을 못 썼어요. 못 썼는데 그 태블릿 특히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던 태블릿 PC 보도도 제 기억으로는 연합에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입장에 가까운 보도가 제법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렇게 편집국 독립이 무너지다 보니까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연합뉴스가 사실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어려웠다고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따라가기 좀 바쁜 면이 있었고 진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해명 위주 보도라는 지적도 많았고요. 특히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우리 연합뉴스가 하는 공적 기능 중에 국내 뉴스를 외국어로 내보내는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 뉴스를 책임지는 에디터가 그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기사만 써야 한다는 그런 소위 애국 저널리즘 주장을 펴니다. 태블릿 PC의 경우에 그때 내린 지시 중에 뭐가 있냐면요. 기자들에게 태블릿 PC 조작설도 있다. 그러니 청와대 입장 위주로 보도하라. 이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아니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할 때가. 이게 방금 연합뉴스 기자들 사실은 뭐 언론계 내에서도 워커홀릭으로 유명한데 리더십이 잘못되면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막은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박노영 사장이 직접 기사에 개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검찰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회장이
의식 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 중지를 합니다. 예. 내려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을 우리 기자들이 단독 취재해서 기사를 올리는데요. 예. 이 기사가 송구 안 되고 보류가 됩니다. 아하. 보류 상태에서 편집인인 상무를 통해서 박루왕 사장에게 보고가 됐고요. 예. 박루왕 사장이 사회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킬을 하라고. 그리고 이 기사는 킬이 됐고 훨씬 톤 다운되고 마사지된 기사가 하루 늦게 나갑니다. 아, 역시 삼성이네요. 예, 이 경우도.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연합의 상무이사 조봉래, 씨가 장충기 사장한테 보냈던 문자도 충성 문자였죠. 예. 저희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 본인들은 아직도 회사를 위해서 일한 일이다. 라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 볼 면목이 없어서 우리 후배들이 사과하고 반성문을 쓴 사안입니다. 장충기 비례전략실 사장한테 보냈었죠.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이 있다.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네. 제가 오늘은 더 길게 시간을 확보하고 조사 연결을 했어야 됐던 사안이네요. 연결하고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해임 청원서를 왜 제출했는지만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실 말씀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연결할게요. 스튜디오 직접 모시거나. 연합뉴스가 망가진 역사도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오늘 끊어야 이번에는 돼요. 진짜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 바꾸려고 예.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지부장님 끊어야 됩니다, 이제. 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스튜디오에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빠른 예, 시간 내에. 예. 제가 조만간 모신다고 해놓고 1년 넘게 안 모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빨리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 구단주. 예. 이제는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기분이 계속 좋으셔가지고. 예.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협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계시죠? 협찬. 네네네. 저랑 한 줄씩 읽으시죠. 제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우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자연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DK 손해보험 에듀카. 덕혜입니다.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유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보다 훨씬 발음이 좋으시네요. 에듀카라고 돼 있는데 더라고? 아, 덕혜 손해보험인데 DK라고 읽으셔가지고 제가 예, 예. 혼나거든요. 네. DK나 덕커이나. 자, 여기는 돈 더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 분 해가지고. 자. 이제 당명도 확정되고, 예,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사실, 개문발차 말씀하셨는데, 결국 개문발차해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출범했어요. 바른미래당. 우리는 민평당. 예. 거기는 밤이당. 밤이당. 예. 그래서 당명을 다 읽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밤이당. 그런데 언론에서 예. 5자 쓰는 것보다는 두 자로 줄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석자. 예, 석자. 무슨 김대중 대통령 우리도 그렇게 원하지만은 DJ. 예. 요즘 기자들이 매체들이 다 짧게 가니까 밤이당으로 갈 거예요. 밤이당. 예. 좀 독특한 당명이 됐습니다. 밤이당. 반미가 될지 친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밤이당 출범했다는 뉴스도 나오지만 동시에 밤이당이 출범하자마자 내부적으로 정강정책이나 대북정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우선 밤이당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고 할까요? 한 25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선 네. 대한민국 정당사에 기록될 거예요. 강령이 없는 정당이란 말이야. 호적이 없는, 성이 없는 당이 앞으로 뭐든지 다 탈해더라고요. 네. 탈이념, 정강정책 만들다가 이제 서로 좀 충돌이 있으니까 아예 그걸 이념을 안 듣는 것으로, 그죠? 예. 그렇더라도 호적이 없고 성이 없는 공장장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삐그덕거리는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이건 잦아들 것이다 아니면 계속 커질 것이다?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성씨. 제가 김 씨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박가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그 당은 그 당의 헌법 전문 강령이 필요한 거고 정강정책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무슨 진보다 보수다 개혁이다 이러한 이 시대적 요구 관례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문구를 전혀 이견이 없어서 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두고두고 불씨를 살려서 계속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른미래당 안에서 특히 이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는 견해가 정리가 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부분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남북 문제인데 정상회담 나오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 성명서 읽으면은 저게 바른미래당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바미당하고 연결돼요. 근데 또 그 안에 보면은 또, DJ를 계승하고 또, 햇볕정책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거기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 깜짝 놀란 게 예.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그분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박주선 예. 바미당 공동대표가 햇볕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르타스 너무하죠. 부르타스 너무하죠. 시사가 그런다더니 야 박주선 너무하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엊그제까지 발언하던 내용과 이렇게 상반되게 변신을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렇게 되나 봐요. 그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까? 글쎄요, 저는 과거 그분이나 히스토리를 볼 김동철 때, 예. 이런 분은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승용 의원은 자기가 무소속 도의원 시장을 분수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공천을 해서 자기하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DJ 신세진 게 없다. DJ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DJ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도 없다 하는데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 됐을 때 또 지금까지 DJ의 정책과 이념을 이어가는 그 정당에서 정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인데. 그건 본인의 자유고 예. 어떻게 됐든 김동철 대표나 박주선 공동대표는 그런 얘기를 차라리 저 같으면 아무 소리 안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왜 그 바미당의 대표를 끝까지 안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유승민 대표에게 이제 처음에는 약속을 했겠지만 공동대표 하겠다고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자기는 통합만 되면은 이제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궁색해서 후사퇴로 되니까 네. 후사퇴 해놓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승민 안철수 당이지 유승민 박주선 당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거나 혹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특별히 대단한 성과를 못 낼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임론이 나오면 그때 그 책임론과 함께 유승민 대표는 뒤로 물러나고 그때 등장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걸 일찍 지적했는데요. 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네. 공동대표인 유승민, 박주선 두 분이 물러나가면은 이제 나 혼자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한 그걸 5, 처음부터 6개월 하는 게 아니냐. 예. 예, 보낸다 이런 생각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도 같다. 아무튼 그 뭘 찾아 먹는 데는 귀신이니까 잘 찾을 거예요. 동시에 또 자유한국당 그런 말씀 일찍 하셨잖아요. 이제 저렇게 무리해서 합당하는 이유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보수정계 개편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갈 테니 보수 진영 전차가 그때 그 자유한국당 지금 그대로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이제 새로 정계 개편되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만 보더라도 오늘 아침 신문들만 보더라도 전부 금년 6.13 지방선거에 바미당과 네. 한국당이 함께 네. 공천할 것이다. 그런데 되게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요. 정치부 기자들에게 한 가지나 두 가지 가르쳐 주면은 한 98% 초쳐서 써요. 그걸 써놓으면 또 우리는 그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유도하는 거 보니까 네. 확실하게 이 박지원이 말이 맞았구나. 네. 한국당과 바미당은 합쳐지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진보 개혁편에 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안 되니까 이제는 본래의 집 보수 쪽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모든 보수 언론에서나 보수층에서 홍준표는 너무 똠방거린다. 그래서 좀 안 되겠다. 똠방거린다가 뭡니까? 까쭉까쭉거린다 이거죠. 옛날에 똠방각하라는 똠방각하 할 때 네. 똠방이군요. 네. 그런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똠방거리기 때문에 어렵다. 좀 가볍다. 하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안 세력으로 한국당에 합치면은 안철수를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네. 그런 계획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 있어요. 일부 특히 보수 언론에 보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지켜주지 않죠. 예, 보수. 홍준표 대표는 많이 까죠.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서 홍준표 대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면. 저는 조선일보라고 안 했습니다. 예. 아무튼 상당히 그 홍준표 대표는 까고 네. 안철수를 키워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합쳐주려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어렵다. 그렇기 들어보셨습니까? 때문에 그럼요. 좀 저야 뭐 밤새내 돌아다니는 게 그거지 뭐. 들어보면은 여양. 역시 네. 유승민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또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룹들이 많아요. 그 유승민 또 괜찮잖아요. 보수의 이게 배신자 이미지가 크긴 하지만 그것만 잘 극복하면 또.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건데 거기를 이제 대구 지방에서 지금 뭐 다음 차기 국회의원도 어렵다 하는 얘기를 대구 분들 만나면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유승민 대표가 우선 안철수 이기고 또 형식적으로 전라도 출신인 박주선 데리고 있고 홍준표까지 안철수로 하여금 이재희 시키는 거죠. 오랑캐 역할로 오랑캐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승민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보수의 적자로서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가긴 어려우니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그럼 누구냐 그 다음은 한쪽 그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끌고 와서 여기 보수 적자를 세우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유승민 대표를 세우는 게 맞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안철수 가지고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나 안철수를 끌어오면은 우선 국민의당을 파괴해버리는 호남을 양분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겠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요. 녹록하게 무슨 안철수, 유승민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또 쉽지 않죠.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표 흔들기가 또 당내인데 그것도 다 연관된 흐름이죠. 그렇죠. 예. 네, 연관된 흐름이겠죠. 그 중진들이 회의하자고 해도 그럼 보세요. 한국당에서 중진은 나지 누구냐. 그게요. 잘 받아치고 예. 술도 잘 읽으니까 만만치 않은 생각집니다. 거기가 지금. 그게 뭐. 최종 승자는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최종 승자는 저는 유승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보수 진영의 삼국지가. 왜냐하면 유승민이 승자 돼야 우리 비례대표 풀어주니까. 바른당에 묶여있는 예. 3명, 4명.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언론에서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최소.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요. 큰일 납니까?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런데 3명보다 4명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예. 그분들의 출신 성분상 예. 도저히 거기에 못 가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분들이 풀어주면은 훨훨 날죠. 그런데 예. 누구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더 조이니까.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예. 저쪽에서도? 예? 알죠. 예. 그런데 유승민 대표 얼마나 멋있는 얘기했어요. 정치인이 한 번 말을 하면은 지켜야지. 예. 그럼 유승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유승민 대표가 근데. 그때마다 자기 이익 될 때마다 말을 바꿔버리는 안철수가 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유승민 대표도 본인이 대표되면 그 비례대표들을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직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트너인 예. 안철수 대표가 하도 반대하니까 예. 혹시 통합 안 될까? 통합 안 되면은 9석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춥죠. 근데 이제 통합이 됐고 사실상 끝났으니까 본인이 대표고 그러면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예. 정치인이 한번 말을 하면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제 또 했어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보십니까? 저는 잘 하시리라고 보고.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묶어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지를 좀 구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유승민 씨는 훌륭한 신분이에요. 풀어주니까.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안 풀어주면 또 이제 공격하실 거죠? 그러나 그분이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하는 분이고, 올해 안철수 박주선은 이거였는데 또 이렇게 바꾸고 언제 바꿀지 모르죠. 그 바꾸는 데다 또 우물에다 침 뱉고 가요. 여기서 우물은 작게는 민평당 혹은 크게는 호남을 의미하는 겁니까? 해석도 잘 하시네요. 정체성도 있고. 항상 꿈보다 해몽이 좋아해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될 겁니다. 미국하고 연결해서 이제 대북 특사도 해보셨고 이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 저는 이번에 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부 한국 땅에서나 밤이 당에서는 네. 평양올림픽이다. 네. 이렇게 폄하를 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이방카가 온다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왔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이 예의 바르면서도 미소 지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초청 친서를 가져온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다. 외신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전에서 압승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완전히 그냥 펜스 부통령은 찌그러지고 김여정이 그냥 스타가 됐다 하는 식으로 보도는 됐지만은 우리는 그걸 즐겨 해서는 안 돼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밀사 특사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 협력,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집권해서 남북관계 얘기할 때부터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1년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볼 때 상당한 신뢰를 한미 간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일례가 수백 명의 북한 뭐 응원단이건 태권도단이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최희 체육지도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미국의 협력과 이해가 없었으면 안보리에서 유예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맨 처음 징조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가는 열차 안에서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연기를 요구하겠다. 그때 뭐 미국에서도 난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난리인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 말씀은 미국과 조율돼서 이미 합의돼서 하는 말씀이다. 근데 딱 떨어지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딱딱 보면. 그리고 아무래도 뭐 김어준 공장장보다 100,000배는 낫죠, 제가. 게다가 또 최근에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혹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대안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조건을 달다가 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뭐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입장이. 그죠? 그렇죠. 네. 미국은 처음부터 강력한 제재와 대화 이 투트랙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저렇게 하고 CIA에서는 이렇게 하고 국방장관은 이렇게 하고 늘 그 미국의 전략적 발언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해요. 그렇지만은 또 김정은도요. 깜짝 놀랐잖아요. 김여정을 여기 보냄으로써 일거의 평창 올림픽의 모든 포커스는 김여정한테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점을 잘 찌르는데 역시 북한과 미국 외교전에서 누가 승리할지 이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공동 승리할 것인가. 그 공동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방금 비핵화 이 전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하고 있죠. 다 잘하는데 유승민 바미당 안철수 대표 한국당 원래 그런 데니까 홍준표야 뭐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비핵화 하러 뭐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장장께도 제가 하나 꼭 강조해 주고 싶은 게 보수 정권은 미국과 항상 정책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빗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비핵화를 해야 대화한다는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린다.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정치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돌아와요 부산항보다 더 자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비핵화 한다고 해야 만나라. 먼저 비핵화해야 만나준다.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는 자격도 없고 해방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잘 내야죠. 자, 오늘은 술술술술 넘어가지고 벌써 거의 30분 가까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날. 예. 설날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이제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